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대책 중에 저희가 사전 청약이라는 것도 있었고 3기 신도시도 있었고 그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게 이제 현실화 돼가지고 어떤 입주가 시작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2018년도에 3기 신도시 얘기가 나왔었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 김혜미 장관이 약속한 게 2025년도에 입주한다고. 맞아요. 예, 지금 한 달지도 입주 못했고요. 아마 내년 정도부터 입주할 건데 계양구 한 달지부터. 일정이 많이 밀렸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코로나도 있었고 공사비도 오르고 인력도 없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빨리빨리 만드는 것은 이제 2차적인 대안인데 당장 눈앞에 이제 이사할 집이 없으니까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3기 신도시 공급이 시작되면 거기 입주가 시작되면 좀 이거 수도권에 대한 압력이 낮아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서울 수요가 분산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 그게 증가하는 속도랑 가구 수가 증가하는 속도랑 가구 수 증가하는 속도가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그것만은 부족하고 서울의 정비 사업을 빨리 했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서울 정비 사업. 네, 서울 정비 사업이 거의 지금 진도를 못 나가고 있어요. 그 서울시에서 안 한 거 아닌가요? 서울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속도를 빨리 해줬으니까. 근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이주비 대출 이런 것들이 안 나와요. 잘 많이 안 나오고 중도금 대출도 지금 문제가 생겼고 지금 잔금 대출도 막혀 있고 대출 총량 규제를 하다 보니까 대출 총량 규제를 하는 이유가 뜬금없는데 가계 대출이 증가했는데 최근 몇 개월 동안은 부동산 담보 대출이 증가한 게 아니에요. 신용 대출이 증가했어요. 주식 투자하냐고. 단일 종목 ETF 이런 거 투자하는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 놀란 것 같아요. 통장에 녹아내리잖아요. 아시겠지만 뭐 인버스나 뭐 아무튼 레버리지를 곱하기 2나 3 하게 되면은 한 3일 정도 빠지게 되면 그냥 통장이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거든요. 그것들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하는 것들을 막고 싶었던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총량 규제에 걸렸고 뭐 펠루시드 같은 단지가 최근에 문제가 됐는데 입주를 해야 되는데 잔금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터졌죠, 지금. 그래서 지금 굉장히 대출 부분들이 꼬여 있었어요. 저도 부동산 대통령이 주관하시는 국민 대토론에 갔다 왔거든요. 부동산 정책. 거기에 사전 설문조사를 했는데 7천 건 중에서 50%가 대출을 해달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그거를 풀어주겠다라고 검토하겠습니다가 끝났고 검토 중이라는 얘기만 나왔고 아직도 해결책이 안 나왔어요. 대출이 지금 제일 큰 문제입니다. 대출을 풀게 되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사니까 가격이 더 오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3중 규제, 4중 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못 사요. 대출도 안 나오고. 지금 이분들은 무주택자들이 청약받아서 입주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해주는 게 맞죠. 그거 해줘야죠. 예,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것도 묶여 있어요? 그게 지금 문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니까요. 이거 그러니까 그때 대토론회 때 그 젊은 신혼부부 여자분이 와갖고 울면서 전에 얘기를 했다니까요. 입주를 해야 되는데 대출이 안 나와요. 근데 이건 분양받을 때 대출 해주기로 했는데 왜 안 해주시나 했더니 대통령님이 2억 원 금융위원한테 어떻게 된 거냐 조치해라 했더니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안 풀렸어요 아직. 그러니까 이게 규제를 하는 것도 하는 건데 너무 막 부작용을 검토 안 하고 너무 달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출 총량 규제를 하는데 그냥 단순히 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 것을 막으려고 시작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재건축, 재개발, 신규 이거 입주 이것까지 다 걸려 있다는 것들을 꼼꼼하게 안 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죠. 근데 이제 이걸 사후적으로 풀려다 보니까 스텝이 꼬인 거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적으로는 컨트롤 타워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책실장님 잘 모르는 것 같고 국토부 장관님은 아예 부동산을 잘 모르시는 분 같고 뭐 지금도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은 갑자기 뭐 이주 철거를 하게 되면 전월세 물량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면 안 된대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사람들이 필요한 건 새 아파트잖아요. 새 아파트가 증가하는 것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되는 것들인데 당장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 것들을 감당 못하기 때문에 지금 시기를 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언제 한다는 얘기예요? 평생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주 수요가 모를 때 시세가 올라가는 건 맞아요. 전세가. 근데 그게 딱 몇 개월이거든요. 몇 개월 후에는 다시 또 안정이 돼요. 그리고 또 입주하면 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막 헬리오시티도 처음에 들어갈 때 막 3억, 4억 그랬거든요. 전세가. 그 이유가 입주 물량이 많아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주 수요가 발생했을 때 몇 개월만 참고 입주할 때 좀 확 풀리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 임기 내에 전월세 올라가는 걸 못 참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 정부 때 입주를 하니까. 빨리 3기 신도시가 어떻게 좀 돼야 될 텐데. 그럼 조금 숨통은 트일 겁니다. 근데 그게 아마 좀 힘들어요. 왜냐면 공사 기간도 옛날보다 훨씬 늘어났고 인력도 없고 그다음에 또 뭐 대출 문제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 사전 청약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잘 가지고 계신가? 어떤? 사전 청약 받을 때보다 본 청약 때 좀 금액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것도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다 대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건설사들도 PF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모든 게 다 지금 대출에 맡겨 있어요. 일부러 막아놨구나 다.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지금 부동산에서 이게 유동성이 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좀 다르네요. 이번에 뭔가 이 오피스텔이나 이쪽으로 튈 가능성이 있을까요? 생수기나 뭐 지산 그때 저희 2019년 네, 맞습니다. 이때 당시에 굉장히 핫해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으로 투자를 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왜냐면 거기는 아직 안 올랐으니까 네. 거기로 좀 선제 진입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때랑 비슷하다고 하면.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네. 투자 상품이었었고 이제 아파트 다주택을 못하게 하니까 글로 튀었던 것들이고 네. 이게 부작용이 나서 막판에 뭐 지산, 생수, 오피스텔은 너무 비싼 가격에 분양을 했고 네. 수요가 없다는 게 확정돼서 지금 다 공실 상태고 다 망했어요. 망했잖아요. 건설사들도 왜냐하면 잔금을 못 받으니까 네. 다 망한 상태인데 그래서 그걸 투자용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네. 최근 이제 토론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주택을 단기간 공급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상과 뭐 생수가 오피스텔을 축으로 전용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지금 알아보고 있다고. 특히 지상 같은 경우에 하다못해 주거용 오피스텔로도 바꿔주겠다. 주거용으로. 예, 예.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지산은 서울 한가운데 있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지금 지산 문제 생긴 것들은 경기도, 인천, 지방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거기는 수요가 없어요. 기업체 수요도 없고 거주 수요도 없어요. 그걸 바꿔줘봤자 무슨 수요가 되겠어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발생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애초에 그걸 인허가 해준 사람이 바보죠. 잘못한 거죠. 수요가 없는 곳에다 인허가 해줬으니까. 옛날에 그런 것도 다 분양되고 했었죠. 네, 그냥 피도 무조건 붓고. 그렇죠. 깜깜이 분양했었고 네. 너무 비싸게 분양하기도 했고 수요가 없어요.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가서 투자를 하는 것은 무조건 안 되고요. 지금 그 옛날 같은 그 장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투자장은 아니고 지금 네. 실수요장이에요. 부동산 그죠. 투자를 거의 안 합니다. 부동산 투자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안 합니다. 지금 현재 어쨌거나 이 정책은 나온 이유가 다 올 수도 없. 네. 지금 움직이면은 계속 올라가니까 네. 그게 지금은 정책 그렇죠. 의도라는 거죠. 어차피 지금 지방은 손도 안 대고 있거든요. 네. 거기는 안정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문제는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서울은 어떻게든지 간에 지금 거래를 막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자가든 임대든. 그 매물 자체도 거의 없죠 지금. 없죠. 그리고 이제 관망을 더 많이 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이 관망을 하는 게 자체가 매도자가 더 조급한지 매수자가 더 조급한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네. 매도자는 여유가 있어요. 왜 시세 올라가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수자들만 지금 마음이 급한 거예요. 대출 안 나오는 것들. 아. 그러니까 그 사전 설문조사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부동산 국민 대토론 하기 네, 전에 네. 95%가 규제 완화를 희망하고 있고 규제 강화는 2%만 희망하고 있는데 네. 그 토론회에서는 규제 강화에 대해서만 얘기했거든요. 95%가 규제 완화를 원하고 있는데 규제 완화의 대부분이 대출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급한 거예요. 빨리 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규제를 더 강화할 방향이 있나요? 대출을 더 못하게 하고 있고 네. 전세자금 대출도 줄이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세금을 또 올리고 있죠. 결국은 대출과 세금과 조건이거든요. 네. 그 세 가지를 다 지금 틀어막고 있는 것이죠. 예. 세금을 지금보다 더 올릴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초고가를 또 나눈다고. 초고가를 예, 나눈다. 예. 그러면 이제 초고가가 가격이 내려오게 되면은 순차적으로 내려올 거라고 기대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초고가 같은 경우는 차라리 밑에는 그게 먹히는데 증세를 하게 될 경우에는 네네. 가격이 내려올 수 있는데 위에는 이미 세금 낼 각오하고 들어간 사람들이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게 먹히지는 않죠. 초고가에다 어떤 과세를 한다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게 보유세고 종부세 네. 올리겠다고 하는 것들인데 네. 지금 종부세 대상은 12억 원 이상이에요. 12억 원. 예, 네. 12억 원 이상인데 12억 원 이상 주택 중에서 30억 원 이상 주택은 더 많이 올리겠다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12억 이상은 그냥 일괄로 세율을 곱했는데 네. 더 많이 30억 이상에서 이게 순차적으로 내려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네. 지금 정책의 목표라고 합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정책을 정말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세금으로 잡지 않겠습니다. 공급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대출 대출 많이 해주겠습니다. 정부 사업 많이 해주겠습니다. 라고 공약 포스터에 있어요. 네, 네. 심지어 연설한 것도 있고요. 네. 딱 그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정반대로. 근데 아마 이거 뭐 규제한다고 얘기를 스스로 안 할 거예요. 제가 대통령에 갔잖아요. 네, 네. 대통령 말씀이 그게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게요? 증세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 증세의 기준이 뭐냐면은 선진국보다 보유세가 좀 낮다. 네. 3배 올릴 수 있다. 아. 3배 올리는 게 정상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 그러면 30억 원 이상은 한 3배 정도 더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네. 보통 세금을 올릴 때 상한이 있어요. 이전 냈던 것들보다 150%까지만 올릴 수 있는데 네. 올해는 그걸 300%까지 올리겠대요. 네, 그럼 300%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3배 올리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거죠. 네. 아, 그 30억 이상은 아무래도 세금이 지금보다 3배 정도 올라간다고 종부세가. 보면 그렇죠. 종부세가.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종부세는 국세예요. 그래서 네. 이제 종부세를 많이 걷어서 지방이
이상의 교부금으로도 나눠주잖아요. 네. 그 이유가 지방은 종부세를 안 내거든요. 네네. 12억 이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방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할 거잖아요. 지방이 다 찬성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종부세를 내는 쪽은 반대하겠지만 네. 종부세를 받는 쪽은 다 찬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가르기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 지지자층들이 생기는 거죠. 예. 30억 이상 아파트 세대 수가 굉장히 적을 텐데, 그죠? 몇만 세대겠죠. 10만 세대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전체 다 해도. 네, 그러니까 한강벨트 거기에요. 네, 그렇죠. 강남 3구, 마용성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강뷰에 대한 세금이 생기네요. 네. 30억 이상. 그럼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지금 오피스텔 있잖아요. 오피스텔. 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아파트와 가장 가까운 대체제 역할을 했었잖아요. 지난번 상승장에서도 대형 평수 오피스텔 가격이 좀 빠르게 움직였었거든요. 네. 그런 현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나요? 오늘자 기사였는데요. 네. 주거용 오피스텔 시세가 크게 올랐다. 예, 주거용 오피스텔 시세가. 네네. 근데 이건 입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는요, 원래 주거용 오피스텔 시세는 어떻게 되냐면은 아파트랑 주거용 오피스텔을 같이 분양한 단지가 있어요. 네네네. 아파트 분양가의 70% 이하였어요. 네. 근데 이제 21년도에 아주 대폭등기에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주거용 오피스텔 인기가 많아졌고 네. 분양가 자체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분양업자들이 머리를 쓴 겁니다. 아파트는 분양이 잘 되잖아요. 네. 이 아파트 분양가로 오피스텔을 먼저 분양해요. 근데 워낙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이게 완판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완판이 되니까 아파트 분양가를 올릴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장난질도 쳤었거든요. 예.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2022년도에 폭락장이 왔잖아요. 예. 아파트는 거의 안 빠졌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다 빠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시기인데 2020년도, 2021년도 그 분위기로 살짝 가고 있는데 문제는 신도시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안 되고 네네. 서울 정말 핵심 입지들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타워팰리스에 오피스텔 그렇죠, 있잖아요. 그거는 그런 무조건 것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서울 주요 지역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예. 많이 오를 겁니다. 아니 저 시그니엘 이런 것도 오를까요? 그럼요, 오르죠. 시그니엘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너무 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대출이 나오잖아요. 그게 대출도 나오고. 예, 그냥 아파트가 아니라서. 근데 거기는 예를 들어서 거기 4.6%잖아요. 네. 오피스텔이니까. 예. 다주택자가 살 때도 4.6% 아닌가요? 오피스텔은 이제 주거로 안 치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주택에서 치는 때가 있고 안 칠 때가 있는데 네. 매수할 때는 안 칠 거예요. 그죠? 네, 대출이 나오잖아요, 70%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주택자도 4.6%로 되고 대출도 되고 거기는 관리비 비싼 거 말고는 저평가 요인이 지금 없네. 없죠. 그래서 뭐 목동 가면 하이페리온 뭐 이런 데 있거든요. 하이페리온 그죠? 네, 거기도 예 그렇습니다. 인기 많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 괜찮습니다. 오피스텔. 맞습니다. 저 건대 스타시티 그런 아유, 것들. 좋죠. 예, 너무 그죠? 좋죠. 예. 야, 씨. 근데 그걸 지금 타이밍 그거네. 예, 그러니까 실거주 하실 분들은요, 네. 아파트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저는 그런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하락기 때는 더 빨리 빠지고 많이 빠져요. 빠지죠. 근데 예. 어차피 실거주 하실 분들은 전혀 걱정이 없죠. 상관이 없죠. 예. 예. 하여튼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만약에 다주택자인데 여전히 주택시장에서 좀 뭘 내보고 싶다. 이러면은 좀 들어갈 만하죠. 오, 맞아요. 예, 그건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다주택자들은 예. 지금 아파트를 못 사는 것 뿐이지 예. 금액권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매 타이밍을 잡는다면 지금 들어가서 거래가 대비 좀 싼 걸 들어가서 3기 신도시 본격적인 입주 시작되기 전에 팔고 딱 그 시세만큼 먹을 만한 게 좀 그렇죠. 나올 예.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맞아요. 그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사두는 수요들도 네. 있죠. 그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 지난 시장에서 봤던 그런 건데 이번에도 아마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요. 늘 네. 똑같은 거의 반복입니다. 네. 맞습니다. 노무현 때도 그랬고요. 문재인 때도 그랬고 지금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를 모두가 할 때쯤 그때가 꼭지가 되고 그땐 팔아야죠. 그다음에 이제 팔아야죠. 곡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이제 그렇게 네.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지방 상황은 어떤가요? 뭐 부산, 대구, 광주 이런 데죠. 옛날에 뭐 광주 봉선동이나 대구 수성이나 네네.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렇죠. 부산은 해운대구, 수영구 이런 예. 데들이 좀 인기가 많고 대전은 이제 서구나 유성구, 네. 둔산지구 이런 데 네. 있는데요. 한동안 어려웠어요. 서울이 작년에 오를 동안에도 지방은 안 올랐다가 네. 올해 들어서 올라요. 근데 거기도 워낙 오랫동안 공급을 못했어요. 네. 미분양이 많다 보니까. 근데 거기도 자체적으로 이사 수요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 내에서도 상급지로만 가요. 어차피 한 채밖에 못 사요. 지방도 다주택 규제가 있거든요. 네네. 한 채밖에 못 사기 때문에 지방에서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것도 이제 대표님께서 언급하셨던 지역들은 네. 지역 내에서 대장 지역들이거든요. 네. 서울로 따지게 되면 강남구 같은 곳이니까 네. 그런 지역들만 지금 오르고 있고 그 지역 내에서도 되도록 새 아파트 혹은 재건축이 될 아파트만 오르고 있어요.
지금 거기서도 또 그거 하는구나. 네, 그래서 거기도 양극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네. 똘똘한 한 채 뺏기 못 사기 때문에 네. 예, 결국은 살 수 있는 아파트들만 오르는 거죠. 한 채 뺏기 못 사기 때문에. 모두가 한 채만 살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걸 산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 분들도 딜레마가 뭐냐면은 예. 나는 지방에서 일도 하고 있고 아이들도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한 채 뺏기 못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떤 선택을 하냐면은 심지어는 지방 걸 다 팔고 네. 본인들은 월세 살고 그 돈으로 서울 걸 샀어요. 작년까지 네. 똘똘한 한 채 정책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되는데 최근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울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이라서 실거주하지 않으면 1억가 안 나올 텐데요 라고 물었더니 애들이 가서 살 거예요. 애들 명의예요. 딱 그런 거예요. 본인들은 지방에 살고 아이들은 서울서 학교 나와서 서울서 취직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네. 미리 사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트렌드입니다. 지방에서. 아. 예, 돈이 좀 있는 분들. 근데 이제 서울 살 돈이 없으면 지방에 똘똘한 걸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에 예전에는 지방의 상위권 지역들이 서울의 한 중위권 이상이었었거든요. 네. 지금은 지방의 상위권 지역이 서울의 하위권 지역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태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야, 근데 지방도 그게 있구나. 1주택 규제가 있군요. 그러니까 지방은 이제 다주택 규제가 서울보다 한 채가 더 있어도 상관이 없긴 한데 네. 지금은 무조건 한 채만 사게 하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은 시세가 안 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방이 한 채 갖고 있는 것보다 서울 수도권에 한 채 갖고 있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지방 분들도 서울 걸 사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잖아요. 실거주 안 하면은 또 안 되게 바꿨죠. 예, 바꿨잖아요. 예, 작년 10월 15일 대책 이후부터 바꿨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들을 올려보낸다니까요. 아, 자녀들 서울에 너네 서울 가서 살아라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극단적인 케이스들은 그냥 주소만 옮겨놔요. 그리고 빈집으로 냅둡니다. 아. 예, 어차피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네. 임차 물건이 또 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양쪽 집을 다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런 부분들도 있죠. 예. 아, 아니 그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정책이 임차 물건들을 줄이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월세 시장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전세만 문제가 아니라 월세도 많이 오르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전세는 오히려 지금 거의 없고요. 월세를 네. 많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두 가지인데 네. 일단은 전세를 많이 올릴 수가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 보증금을 고정된 해놓은 상태에서 월세를 추가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거죠. 예, 네. 잘 까보면은 이게 월세만 수상하게 올라간 게 아니라 월세가 생긴 거예요. 네. 아, 그런 게 제일 많고 그리고 월세만 받던 사람들은 월세가 올라가는 것들이고 그리고 여기서 또 일반 매매로도 많이 가고 그게 지금 하나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25년 만에 최악인 게 임대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아파트 갖고 얘기를 하니까 네. 아파트가 보통 이제 1000세대 단지를 일반적으로 대단지라고 하는데 네네. 1000세대 단지면은 임차 물건들이 한 100개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아, 1000세대면요. 예. 어. 근데 지금 전월세 물량이 한 개 내지 두 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임차 물건이 적은 시장이 없었어요. 아,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잠실 같은 경우는 S 리센치는 다 5000세대, 6000세대잖아요. 예. 거기도 몇 개 없어요. 그렇게 큰 단지인데도. 예, 그러다 보니까 전월세가 좀 부르는 값이 됐고 비싸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밀려나는 거죠. 하급지로. 근데 하급지 가면이 있느냐? 거기도 없죠, 당연히. 서울이 다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더 밀려날 데가 없는 분들은 거기서 매매를 해요. 그러니까 강제 매수라고 보통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강제 매수를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들이 조금 25년 동안 거의 역대급 최초죠. 아니 그 전월세가 이 정도까지 없었던 경우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월세 문제는 모든 정권이 다 있었어요. 뭐 노무현 대통령도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있었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좋은 주택들이 있을 거잖아요. 좋은 주택들의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게 문제였지 시세가 저렴한 것들. 그래서 아파트가 아니면 다세대 빌라 가면 됐었고 새 아파트가 아니면 구축을 가면 됐었는데 지금은 새 아파트 구축 다세대 빌라 다 할 것도 없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하급지의 다세대 빌라를 사요. 그게 투자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전월세가 없어서 사요. 하급지 다세대 빌라를 사는 거 진짜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재개발 물건 아닙니까? 재개발 물건이 아니고 그냥 아무 호재가 없는 다세대 빌라예요. 그걸 지금 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정말 25년 동안 보는 거의 최악의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 큰일 났는데 그런 거는 이거 만약에 지나고 나면은 팔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세대 빌라는 저는 적극적으로 말리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세대 빌라는 사기는 쉬워요. 시장에 이제 조금만 비싸게 주면 살 수 있으니까 매도가 안 돼요. 가격과 상관없이.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런 상황이 다시 오기 전까지는 매도가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사신 분도 제가 웬만하면 빨리 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생숙 같은 그런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숙은 그래도 그냥 자기가 뭐 어떻게 임대를 주던가 임대 전문 업자들이 있거든요.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세만 안 주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애물단지가 되죠. 완전히. 왜냐면 또 이게 또 다세대 빌라는 아시겠지만 감가상각이 쉽게 돼요. 수리도 해야 되고 나중에 누수 문제도 있고 이게 낡게 됐을 경우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되지 않으면은 처리 곤란이 돼버리거든요. 다세대면은 그것도 어렵죠. 어렵죠. 그렇죠. 따로 팔 수도 없고 좀 애매합니다. 예. 근데 그런 거를 사람들이 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살 데가 없으니까. 거주할 데가 없으니까. 아, 진짜 그게 거래량이 늘어났어요? 예, 실제 늘어났고요. 지금 뉴스 나오는 게 다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정부 대책이 계속 나오는데 예. 전월세 대책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역사상 사상 최악의 임차 시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예. 전월세 대책에 대한 지금 대비책이라든지 정책 발표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상 최악의 임차 시장이다. 예. 얼마 전에 그 집주인한테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왔어요? 연장할 거냐고. 그래서 청구권 쓰실 건지. 예. 그 많이 남았는데. 미리야. 예. 왜냐면 많이 올릴 거라서. 아니 안 쓰겠다고 하시면은 예. 시장에 내놓으면 아마 지금 몇 억은 더 받을 수 있거든요. 그 5% 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지금 아니 지금 서울 수도권만 오른 거예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왜냐면 지금 임차 시장이. 예, 그러니까 지방도 오르긴 올랐어요. 일단 오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신규 입주 물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은 절반은 전월세 물량으로 나왔었는데 재작년 대비 작년이 절반으로 줄었고 작년 대비 올해가 또 절반으로 줄었고 네. 내년은 또 올해보다 또 절반으로 또 줄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규 절대 입주 물량이 줄다 보니까 물량 자체가 적은 상태에다가 서울하고 경기도의 15개 시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네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뭐냐면은 자가로 실입주하지 않으면은 허가를 안 해줘요. 그러면 살고 있던 임차인을 내보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한 건이 거래될 때마다 임차 수가 주는 거예요. 그것들이 임차 공급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시장에 거래될 수 있는 분량이 주다 보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지금 임차 물건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일단 저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부터 풀어야 돼요. 이게 정말 진짜 끔찍하게 악법이에요. 토지거래 허가고요. 거기다가 이제 들어간 사람도 안 나가니까. 네. 그리고 또 계약갱신 청구권을 계속 쓰잖아요. 네. 그럼 또 2년이 또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시는 분들도 방법이 없는 게 보통 이제 그 아이들 학교 문제가 끝났거나 이사 가야 될 이유가 생겼는데 그 돈으로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집을 사든지 아니면 하급지로 가야 되는데 또 이게 생활권이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지금은 경기도 주요 지역들도 200까지 왔고 서울 강북 지역들이 원래 100만 원 전후였었거든요. 저 노도강 그쪽 있잖아요. 지금 200에서 300 사이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강북이 그 정도면은 30평대가. 예, 강남. 지금 엘스 리센츠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400, 500이에요. 진짜요? 네, 국민평형 주택 규모가. 아니 그래도 이제 금리 올라가고 하면 금리 네. 막 올렸잖아요. 네네. 그럼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건데 네. 대출을 많이 받지 못해요. 일단은 작년 10월 15일 대책할 때 네. 6억, 4억, 2억으로 해놨어요. 6억, 그러니까 4억. 서울에서 그리고 경기도 규제 지역 내에서 최고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네. 6억이에요, 6억. 아무리 집값이 비싸도. 네. 예. 그리고 규제 지역 내에서는 15억 이하만 6억 받을 수 있고요. 네. 또 25억 이상은 2억밖에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정부가 미리 알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대출을 많이 받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네. 이자를 내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금리가 올리는 것 때문에 집을 팔 가능성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비싼 주택일수록 2억밖에 대출을 안 받았거든요. 그런 게 있죠. 예. 문재인 대통령 때는 초반에 입주 물량이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부드럽게 시작을 했는데 네. 이번 정부는 조급한 게 작년부터 입주 물량이 아예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조급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주식 시장을 좀 부양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 때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집을 보면요. 부동산 파트가 아예 없어요. 왜냐면 평균이었어요. 그냥 보합. 올라가는데 네. 조금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내려가고 네. 전국적으로는 평균이었었고 보합이고 근데 몇 개월 지나니까 바로 시세가 올라가는 게 보이잖아요. 강남 같은 경우 작년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긴급하게 갑자기 연속으로 3번 이제 규제 정책이 나왔던 것들이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정책을 한꺼번에 투여를 했고 거기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네. 문재인 대통령 때도 안 쓰던 걸 또 하나 더 보탠 거예요. 그때도 삼청대자문 묶여 있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네. 그거는 서울시에서 묶은 거였었고. 그 서울시였고. 네. 그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확 터져가지고 네. 지금 이제 올해 더 난감한 상황이 된 것들이고 근데 이제 올해 입주 물량이 있느냐 없거든요. 네. 거기서 방법을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수요를 그냥 말도 안 되게 누르려고 하는 것 같고 네. 그 수요 누르는 게 어느 정도냐면은 매매도 하지 마, 전세도 하지 마 이거예요 지금. 제자리에 멈춰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정책의 의도는 일단 거래를 하지 마라가 그렇죠. 의도인 거죠. 예. 어떤 세수를 확보하거나 이런 레벨까지 지금 고려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아마 주식시장이 이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인 목표거든요. 네네. 왜냐면 이제 정권 목표도 주식에 대한 파트가 많았었고 임기 내에 5,000포인트를 가는 게 목표였었는데 네네.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왜요? 5,000포인트를 5년 동안 나눠서 갔으면 2,500포인트 시작을 했는데 네. 그걸 몇 개월 만에 달성을 해버렸잖아요. 하자마자 달성이 됐죠. 9,000 넘어갔죠, 오히려. 9,300포인트 갔다 보니까 이게 주식을 이제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돈을 계속 넣어야지 지수가 올라가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미 9,000포인트가 넘고 10,000포인트 앞에서 외국인들이 돈을 빼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급등하니까. 네, 쭉 뺐죠. 그러니까 지금 7,000포인트가 내려간 상황에서 누군가 돈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6,000포인트도 깨졌어요. 예, 오늘 깨졌죠. 그래서 늘 대상이 없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혹시라도 부동산으로 유동성이 가게 되면은 더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부동산으로 들어간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싼 집을 사면 안 되잖아요. 싼 집을 사야지. 돈이 남을 테니까. 비싼 집은 항상 대출을 받아서 사는 거니까. 그리고 전세 보증금 올려주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전세에서 보증금 못 올려주면 월세로 가게 되면은 전세 보증금이 남잖아요. 그 주식시장에 넣을 수 있잖아요. 이게 저는 아마 큰 그림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이게 뭐 나쁜 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머니 모으고 되는 것들은 저도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이게 억지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주식은 잘 돼야지 가는 것들이고 지금처럼 막 흔들리고 레버리지 때문에 문제 때문에 막 지금 갑자기 급격한 것들 때문에 거의 투기 시장이 되는 시장에서 저도 들어가란 말을 못 하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이게 주식과 좀 다른 것이 실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임차든 자가든. 어쨌든 써야 되니까. 예, 근데 이사를 지금 못 가고 있는 게 지금 딜레마인 거고 자가 같은 경우는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뭐 좋지 않든 만족하든 상관없이 그냥 살면 되는데 임차는 2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지금 집주인이 전화 왔다고 했잖아요.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보증금을 올려주지 못한다면 무조건 밀려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내가 원하는 입지에 살 수 없고. 그러니까 주거 이전에 자유가 제한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임차인들한테는. 앞으로는 더 안 좋을 것만 남아있네요. 내년까지는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후년에도 있냐? 일단 후년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